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선생님들 오랜만에 배워요. 네, 그죠? 오랜만입니다. 예. 네, 오랜만입니다. 저희 얼마 만에 뵙는 거예요? 녹음은 거의 2달 만인 것 같고요. 제가 그 사이 기획회의를 하려고 한번 만났죠. 네, 2달 만에. 네네. 그 2달 사이에 세상이 놀라는 네,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라는 일들이 나라 안 밖으로 네.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새로운 사실을 다 알기도 전에 또 새로운 사실들이 나와서 사실이 사실을 덮어가는 이게 나라냐. 네. 이러려고 국민했냐. 자괴감이 들죠. 네. 그 초등학교 애가 저번 그 촛불 집회에서 발언한 거 보셨어요? 저 못 봤어요. 그 뭐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내가 이러려고 학교에서 읽기를 배웠나? 꼬마 애가 이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놓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놓지 말아야 될 거. 정신? 예, 정신줄.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이러니까 정말 정신줄 꼭 잡고 정말 이 사태가 뭘 의미하는지 이거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좀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예, 그 2달간의 이 질적인 시간들. 이 예외적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네. 예, 인사도 함께 나눠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손희정입니다. 와, 네. 반가워요, 정말.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네, 뵙고요. 뵙고 싶었어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페미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뭘 소개를 드려야 될까라고 보면서 지난 2달을 반추해 보니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사건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요즘에 약간 밤잠을 못 자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네, 화가 나서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 아주 즐겁거나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녹음은 재밌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혜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입니다. 저희는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집회 나가는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쯤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 언제 촛불 그만들어도 되는지 박근혜는 언제 퇴진할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젠더 돋보기를 진행할 건데 그 얘기를 진행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이 또 오셨죠. 네,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학 연구자이고요. 그리고 또 미디어 영상학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김신현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을들의 당나귀기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뭐 사실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많이 얘기된 주제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얘기되지 않은 그래서 여성의 뭐 성 인권, 여성 연예인의 성 인권이라고 하는 게 노동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를 좀 고민했었던 뭐 작업물인 건데요. 그러한 얘기를 사실은 을들의 당나귀기에서 가장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환영의 박수를. 네, 뭐 얘기만 들어도 무슨 얘기지 하고 귀가 솔깃할 것 같은데 선생님 얘기에서 많이 얘기되지만 중요하게 얘기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그냥 가십거리처럼 이게 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조건이나 노동이거나 이제 이런 건데 그렇게 가십거리로만 다루어졌던 것들을 한번 제대로
제대로 얘기해 보시겠다는 포부를 예, 밝혀주셨고요. 김신영경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손희정 선생님, 네. 오늘의 페미슈는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저희가 페미슈로 예, 오늘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제일 중요하게는 이 이야기를 을제 당나귀 위해서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이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다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 대통령으로서 평가를 좀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여성 정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그 이야기를 주로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게 좀 아쉬웠던 지난 2달간의 중요한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랄까 뭐 캠페인이랄까 이런 것 중에 2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이제 언급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해시태그 땡땡내 성폭력 캠페인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뭐 오타쿠의 성폭력이라든지 영화계 성폭력, 그다음에 음악계 성폭력, 미술계 성폭력 이런 식으로 출판계 성폭력, 출판계 성폭력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분야들을 넘나들면서 온라인에서 시작해서 오프라인 활동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것이 촉발이 됐었던 계기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야기가 많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이자혜 씨라고 이제 페미니즘 안에서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웹툰 작가가 있었고요. 미지의 세계라는 작품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이 이자혜 씨가 뭐 성폭행을 방조하거나 혹은 이제 사주했다라는 식의 이제 폭로가 온라인상에 트위터에 등장을 했었던 거죠, 어느 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진짜로 뭐 방조를 했는지 아니면은 뭐 사주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저는 훨씬 더 이야기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진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흥미로웠었던 건 이제 그렇게 폭로가 나온 다음에 줄줄이 오타쿠라고 하는 하위 문화 안에서의 이제 성폭력이라든가 성별 위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폭로가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는 문단계 성폭력 맞아요. 예, 함께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자신들의 경험 안에서 이런 식의 생활 세계인 거잖아요. 직장이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공부를 하거나 뭐 수련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단위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경험 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폭로를 하면 굉장히 빠르고 즉각적으로 감흥을 하면서 이게 트위터를 비롯한 SNS 안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에너지가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왜냐면 실명이 계속 나오고 이게 한국에서 이런 식의 성폭행이나 성폭력의 문제가 폭로가 되거나 공개가 됐을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대응이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조작이라고 하는 식의 이제 모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걸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법적인 송사나 이런 것들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지금 뭐 명예훼손으로 걸리고 그런 건도 있나요? 아마 진행이 시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을 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거는 무고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야기가 나오고 여성들이 서로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하고 그래서 되게 아름답게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줄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사실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 여성들의 폭로를 무고로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무고나 이런 것들에 처하게 될까봐 고민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좋은 것, 그러니까 흥미롭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방향이 기대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온라인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오프라인까지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영화계 같은 경우에는 찍는 페미 이런 식의 이제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찍는 페미. 네네. 그래서 이제 영화계 여성들의 모임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영화계 내 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근데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사진이나 아트씬이나 아니면은 이제 문단이나 이런 데에서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단은 확실히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요? 네네. 그래서 막 선언도 하고 예, 나는 예. 이제 말하자면 젊은 여성 작가들 중심으로 예, 지금 몇 군데 예, 음. 조직들이 예, 만들어지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참. 예, 네. 그렇게 확장이 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영화 쪽에 있으니까 네. 영화 같은 경우에 시네21 같은 잡지가 또 이제 중심이 되어서 네. 계속 이제 사례 같은 거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기사도 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미래도 좀 고민을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음. 다른 이슈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요거 그 땡땡땡네 성폭력 네, 예, 네. 바라보면서 네. 되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들도 조금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굉장히 쟁점이 많죠, 이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운동의 역사 속에서 2001년에 있었던 운동사회 성폭력과 관련한 백인위원회 사건이 네, 많이 네. 떠올랐고요. 예, 그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향이 같다고 생각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이제 묻어두었던 이제 성폭력의 상황들을 이제 여성들이 실명을 내걸고 100명의 여성들이 이제 어떤 사건들을 수면 위로 떠올린 이제 그런 일이었었잖아요. 그게 네. 운동사회 내에서 굉장히 이제 파장이 컸었고, 그렇죠. 예. 조직 보안 논리에 예. 항상 그렇죠. 예. 사소한 것으로 치부됐던.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나왔던 논리가 이제 남성들이 이제 자유주의적인,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제 근데 뭐 그게 이제 또 보수적인 자유주의적인 이제 가부장적인 입장인 거죠. 연애도 여러 번 못하냐라고 하는 연애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논리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반복되는 것도 있고 혹은 조금 달라진 거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사과문을 이제 요구를 할 때 사과문을 바로바로 내놓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먼저 사과를 막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뭐 트위터나 온라인의 이제 그 특성하고 관련해서 또 사과문을 바로 올리고 잠적하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사과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성폭력, 성희롱 문제가 그만큼 공적인 이슈로 제기가 돼서 공적으로 처리가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가는 뭐 우리가 제도, 법 다 만들었지만 그걸로 가는 거 너무 지난하고 그렇게 갔을 때 또 오히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 명예훼손으로 걸리고 이제 이럴 때 여성들이 이제 조금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빠르게 이 공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인정을 또 받고 또 사과를 받는다는 게 뭐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공적인 문제로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제는 사과문을 빨리 올리니까 이것은 진보고 발전인가? 왜 이들은 네. 너무 빨리 사과를 하고 사라지는가? 언제 또 나타날 것인가? 뭐 이제 일종의 면죄부처럼 작동하는 부분도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사실은 또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자혜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좀 뭐 그 친구가 이제 직접적인 1차 이제 가해자는 아닌 경우인데 사실 이제 방조를 했냐 사주를 했냐가 굉장히 이제 또 달라지는 문제이지만 거기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문제들은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네. 네. 저거 사실 저것만도 한 2시간 분량일 것 같아서 정말. 이재일 씨 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가 좀 됐으면 네, 네, 좋겠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사과하고 손 털고 사라지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해진이라는 문학 평론가가 칼럼을 썼는데 사과의 값이 폭로의 값, 고백의 값이 너무 싸다. 라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정말로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 고통을 찍고 나와서 폭로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고백이란 표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폭로를 하는 건데 이 여성들의 고통에 비해서 남자들이 너무 어머 미안해 이렇게 특히나 박범신 작가 같은 경우에 이제 은교라는 소설을 그쵸. 쓰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네가 내 은교다 이러고 다니면서 성희롱을 했다는 게 이제 폭로가 됐는데 어머 미안해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렇게 물결을 막 쓰면서 사람들이 물결 혐오가 생겼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쉽게 사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들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중요한데 사과를 받는 것은 그 개인적인 층위를 넘어서 어떻게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까 이제 남겨진 과제였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주목해보고 싶었던 건 영화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고 기대를 했었던 게 얼마 전에 개봉을 하고 영화는 장렬히 사망한 걷기왕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이 걷기왕 심은경 주연한 네. 독립영화였었고 근데 이 걷기왕 같은 경우에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스태프들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근데 이게 권고사항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한국 영화 현장에서 한 번도 진행이 된 적이 없었대요. 이제 그 현장에 처음 진행을 했고 모든 스텝이 가지고 찍는 이제 대본 같은 것에 성희롱 예방 수칙 같은 것들을 적어서 뭐 요식행위라 그러면 요식행위일 수도 있으나 큰 한 걸음을 띈 거고 그걸 이제 제안했었던 남순아 씨라고 하는 이제 영화 스텝이 여성 영화인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직장 내 성희롱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 권력 관계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유리천장에 조금은 금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어요. 왜냐면은 주로 이제 여성들은 이렇게 좀 지위가 좀 낮은 그런 하이 스텝적인 일을 하고 그 뭐뭐계에서 권력의 중심은 남자들이 갖고 있어서 항상 그 하이직에 있는 여성들이 이 산업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되는 하나의 그 대가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체념됐던 것들이 그 권력 관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 받아왔던 피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되게 좀 희망적으로 생각했고 또 강남역 10번 출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 고백의 값이 너무 싸다. 예, 또 이거는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또 그만큼 좀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저희가 성희롱 상담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과를 받는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 또 맞닿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 고백의 값이 이렇게 가볍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몰랐던, 잘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이었어요. 어쩔 수 지금. 없이 막 사과하라고 막 끄집으니까 내가 사과하긴 해줄게, 하지만 해줄게. 해줄게. 뭐 이런 거 아직은. 그래서 의식 전환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과정 자체가 정치인 거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점점 더 많이 변해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남성들만 일방적인 가해자고 남성들만 이거에 대한 의식이 없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가 되는 걸 보면 여성 내부의 의식차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게 성희롱이었다고 고발하는데 누구는 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건 성희롱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논의들이 더 확장이 되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거는 선생님. 그래서 사실은 뭐 아까 이자희 씨 얘기를 제가 조금 생각이 복잡한 부분이 그게 이제 그 작가의 작품을 절판을 시키고 또 뭐 그 작가가 이제 그린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들어간 잡지에 이제 표지를 다 갈아서 저희가 마침 손희정 선생님하고 제가 마침 글을 쓴 잡지에 표지를 그런 거예요? 그분이 이제 두 분이 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거기서 했는데 이제 너무나 독자들의 빗발친 항의 때문에 이 출판사로서는 큰 손해를 감수하고 표지를 다 갈고 새로 인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뭐 모두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묻히는 것은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성 가해자들이 사과를 하고 더 빨리 이제 절판을 시키고 그럼 이제 없었던 일처럼 묻는 이 방식은 뭐 성희롱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늘 그 다루는 어떤 그 방식하고도 닮아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러려고 성희롱의 정치를 성폭력의 정치를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요새 저는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묻는 것이 아니라 물어야 한다. 그래서 더 이렇게 공론장으로 끌어내야 된다. 라는 얘기로 이 성폭력 그 페미슈는 좀 저희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지만 네. 예, 아 근데 정리, 한 예.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지금 더민주당 의원분 중에 한 분이 네. 그 얘기 법안 수정을 이제 발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성폭력 문제에 관련해서 고발이 들어가서 수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수사가 시작이 됐을 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같이 걸어서 쌍방이 이제 송사에 머물려 정신이 없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피해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방식이 존재를 하는데 그 수정된 법안에서 다루려고 하는 건 뭐냐면 고발이 들어가면 성폭력과 관련해서 고발이 들어가면 이게 수사가 종료가 되어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고나 명예훼손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하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폭력 피해 사례를 수사를 할 때 피해자의 과거 이력들이 증거로 발탁되지 않는 것. 그래서 과거에 저 여자가 뭘 어쨌다라고 하는 건 사실 낙인 효과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그럴 만했다라든지 뭐 보호받아야 될 사람 그럼 누구인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왜곡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조항들을 넣는 네. 예,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들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예. 마음이 급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건 이건 그냥 중요한 이야기니까 기록 차원에서 언급만 하고 좀 넘어갈까 네. 싶은데요. 네. 폴란드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폴란드의 여성들이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길거리로 나와서 이것을 반대를 하는 검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검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던 즈음에 한국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임신 중절 시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1년의 이제 자격정지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면서 낙태를 범죄화하는 법률을 더 강화하려는 계획이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폴란드 여성들의 검은 시위를 받아 안으면서 한국에서도 나의 자국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검은 시위가 펼쳐졌었고요. 근데 이게 또 막 입대기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이 말하자면 나의 자국 나의 것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서 또 여자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소유, 그러니까 사적 소유권을 강조를 하면서 아니 자궁도 자기 거라고 말을 못.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뭐 생명을 경시한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건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유권의 이야기이기 전에 실제로는 국민을 어떻게 국가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가의 문제이고 국가 폭력이 여성의 몸 위에 어떻게 자양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보편적인 인권 투쟁이기도 네. 하고 민주주의적 투쟁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여성들은 사실 그것조차 주장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는 존엄을 위한 싸움 시민의 존엄을 위한 싸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흥미롭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ING여서 왜냐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사들에게 1년 자격정지를 한다라고 했었던 거는 없었던 일로 이제 철회를 시켰는데 승리한 싸움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낙태는 한국 사회에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 이제 비범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이 계속 조직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여성 노동자에도 그 낙태 그 집회할 때 공동 주체로 들어갔었는데 예, 저희가 그때 이제 얘기하면서 야 우리는 자유권은 있는 줄 알았고 사회권이 없다. 이렇게 뭐 노동권이라든가 이런 거가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우리 신체에 대한 자유권이 없었구나.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집회를 같이 공동 주체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요. 근데 한 가지만 좀 더 보시면 네. 국가의 폭력일 뿐 아니라 이거는 또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값싼 노동력이라고 하는 그 인구 정책이란 건 언제나 국가와 자본주의의 결탁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일이니까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자체가 지금 이제 그 한마디로 산업 예비군으로 존재해야 될 노동력을 계속 필요로 하는 자본주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뭐 여성 노동자가 같이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제가 가장 앞에 예. 선봉에 서야 한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며칠 전에 그
12일 날 촛불 집회 할 때 저희가 오전 12시에 여성 노동자 대회를 먼저 사전 대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뭐 이렇게 뭐 투쟁사 같은 거 이제 발언할 때 했던 얘기인데 저희 여성 노동자의 모임 할 때 그 내부에서 한 5-6명 모여서 모임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한부모이시고 아이를 3명 양육하는데 이제 그 막내 아들이 엄마 나는 가난이 대물림되는 게 싫어. 그래서 나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정규직 일자리도 없어서 애 안 낳고 결혼도 안 할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엄마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정말 3명의 아이를 한부모가 키우려면 그 피와 땀과 눈물을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분 스스로도 백화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다가 해고되고 이제 뭐 이러한 경험을 했던 여성 노동자이기도 한데 정말 가슴이 먹먹한데 할 말이 없더라. 그러니까 정말 비정규직이 출산하면 다시 비정규직. 우리 이미 흑수저론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듯이 그래서 자기도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가슴을 쳤다. 뭐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투쟁합시다. 투쟁. 우리의 모든 꿈을 앗아간 이 박근혜 최순실을 이런 얘기했는데 박근혜 최순실이 우리의 모든 꿈을 앗아간 건 아니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 고민은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노동력은 노동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을 다 부숴놓고 새로운 노동력만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저는 그런 고민이 좀 들기도 해요. 이게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소비력의 문제로 귀결이 돼서 실제로 노동자는 전혀 보호하지 않되 소비만 조장하는 사회,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이거 이제 인터넷을 돌던 외국 짤인데요. 그러니까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여성이 임신을 해서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옆에 이제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어요. 근데 국가라는 이제 이름표가 달린 어떤 남자가 커다란 우산을 들고 있는데 그 여자의 나온 배만 딱 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나 아이는 전혀 보호해주지 않지만 애만 낳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근데 이게 되게 고민이 되는 건 한편으로는 웃을 일이 아니야 정말. 지금 근데 한국 그 공익 광고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저는 너무 공포스러운 광고거든요. 그 자리를 양보하고 뭐 이렇게 임산부를 좀 배려해라라고 하는 게 그 뭐 미래의 아이.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을 아이가 거기 이제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여성은 완전히 아이를 낳는 그냥 몸으로 도구화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소비자가 또 결국 노동자이니까 굉장히 이제 악화된 형태의 노동을 하면서 또 소비 상품은 소비는 계속해서 자본의 최종 이윤을 이제 획득하게 해주는 완전히 이제 도구들로 놓는 거니까 정말 참 우리 삶의 존엄은 어디에?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그래서 지금 노동과 소비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 가지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프로라이프, 그러니까 낙태죄가 한국에서 사문화된 법인데 죽은 거랑 다름없었는데 되살아나서 이렇게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게 2010년 정도부터이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2009년인가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예. 2009년에 그래서 이제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임신 중단 시술을 한 의사들 막 고발하고 이런 일이 같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태아의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국가나 자본에 복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여러 가지 이제 관념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몸에 대한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종교적인 입장들이 깊게 개입되는 거라서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게 왜냐면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도 처음에 온갖 막말을 다 하고 막 외교관계 다 끊을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인수위 이것도 멈췄다 그러긴 하던데 인수위 굴러가고 이러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외교 문제나 경찰 국가로서 자신들이 행하던 것들은 유지를 하되 지금 봤을 때는 불법 체류자 내쫓는 거하고 낙태법
금지하는 것 정도를 제일 세게 밀어붙일 것 같은 1차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은 놓지 않되 혐오에 기반한 정책들을 밀어붙이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 사회의 우경화랑 어떻게 만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왜 하필이면 낙태의 문제로 얘기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박근혜 트럼프 시대에 살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우리는 무슨 박근혜 일인지. 끌어내릴 거야. 파이팅. 그래서 검은 시위도 거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아일랜드에서 검은 시위에 준하는 이제 낙태죄 반대 투쟁이랑 연결이 또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약간 초국적인 여성연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쵸. 라는 네. 생각이 네. 들죠. 그렇죠. 아이슬란드, 프랑스는 남녀 임금 격차 해서 조기 퇴근 파업하고 막 이러잖아요. 확실히 전 세계적인 물결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힐러리가 꼭 제가 원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나 했더니 네, 그건 또 아니었네요. 이 씁쓸함을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다음에 더 괜찮은 여성 대통령이 그러게요. 나올 수 있으리라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야 한국처럼 될것 급하게 같아요. 여성 네. 대통령 뽑았다가 그렇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더 어려움에 네. 처하지 말고 네. 네. 예. 그럼 이제 페미쇼 세 번째 이야기. 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시간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미스테리 스릴러이기도 하고 뭐 뒤틀린 곡성 버전 뭐 이런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엄청난 드라마가 이제 매일매일 새롭게 쓰여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촉각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을 좀 한 가지 짚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국정비리, 그러니까 측근비리의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전면적으로 사회에 드러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름,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이름을 처음 기사로 쓴 건 한겨레였었고요. 작년 말에 미르 재단이랑 K 재단이라는 이제 재단이 생기면서 대기업들이 이제 돈을 냈는데 출자를 했는데 이틀인가 3일 만에 880억이 모였다라는 소문이 이제 돌았고. 이걸 한겨레가 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최초로 이제 9월 말쯤에 이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대중적으로 이제 부상을 하기 시작했고, 전 정계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게 이제 정설이니까 별로 새로운 얘기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최순실이 누구냐, 뭐냐, 뭐 K재단이랑 미르재단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런 논란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재미있는 건 이게 뭐 한겨레였다 어디였다라기보다는 요 시점에 같이 맞물리고 있었던 다른 어딘가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7월 말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에 1,600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평생교육 단과대학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래라이프 대학 단과대학을 만드는 이제 사건이랑 맞물려서 거기에 최경희 총장 이제 물러났죠. 네. 최경희 총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반대를 하면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를 하고요. 총장이랑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경찰 1,600명을 부른 거죠. 총장이 학교 안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때부터 이제 이화여대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승리한 투쟁이 되었는데요. 미래라이프 단과대학 같은 경우는 진행을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학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경희 총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끌어내려야 된다, 퇴진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투쟁이 이제 지속된 거죠. 근데 실제로 이화여대 투쟁 같은 경우에는 외부 세력을 이제 배제한다, 어떻게 한다 이러면서 연대가 거의 안 되고 거의 이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뭘 했냐면 그 미래라이프 단과대학이 선정되게 된 과정이나 뭐 이런 그다음에 경찰병력 투입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유관 기관에 이제
민원을 넣으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와중에 정유라 씨를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도 제대로 입학 비리도 있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서 출석 일수가 안 맞는데도 학점을 받고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보니까 보고서 내용이 막 초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미음, 기읍, 치읓, 이음 이런 초성이 들어가 있는 뭐 레포트전에도 뭐 학점을 받았고 그것도 뭐 교수님께서 훌륭하시다고 또 막 이렇게 훌륭한 이런 부분을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뭐 이메일을 보내고 거기에 이제 낄낄거리다가 갑자기 해야 될 얘기를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출석 일수가 안 돼서 학사 경고를 받으면은 뭐 제적이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구제하기 위해 학칙을 갑자기 바꾸고 6월에 바꾼 학칙을 3월에 소급해가지고 적용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정유라 씨를 둘러싼 비리들 그러게 나오기 그때만 해도 정유라가 뭐 출산에 뭐 이런 건 전혀 또 없었던 이런 근데 이게 이렇게 줄줄이 고구마처럼 얽혀 나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었던 그렇죠. 거고 네. 이화여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에서 이화여대 문제를 다뤄달라라고 국회의원들을 찾아갔었던 건데 이 국정감사에서 줄줄이 이제 얽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의 이제 구국 영웅이 됐죠. 근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왜냐면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쨌거나 저는 여자대학교의 이 미래라이프 대학 투쟁은 여성운동으로 의미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건 그러니까 여성운동이 보편운동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걸 굳이 여성들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신자유주의 대학과 대학에 저항하는 이런 투쟁으로 의미화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운동의 맥락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운동의 주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혐오가 정확하게 이대 혐오라고 하는 여성 혐오이기 때문이었던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뭐 이대 학생들의 투쟁이 투쟁이다라는 식으로 의미화를 좀 해주던 사람들이 이 투쟁이 최순실 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폄하하기 시작하고 이런 분위기들을 좀 보면서 이게 만약에 예컨대 서울대학교라든지 이런 식의 대학이었으면 정말 훨씬 더 고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페미니즘 이슈 안에서 얘기해볼 만한 문제였다. 어쨌거나 끝까지 버텨 싸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최경희 총장 퇴진시켰고 그다음에 정유라 씨 사건 다 밝혀낸 거고 실제로는 이게 제일 재미있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한데 K재단이나 미르재단 문제들이 막 불거져 나왔을 때는 사실 국민들이 그 880억 이랬는데 뭐 기업한테 삥 좀 뜯었나 봐. 그냥 그랬죠. 입시 부정, 그다음에 출석 안 했는데 학점이 삐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실제로 대중적인 공분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약간 재미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한데 아주 생활에 구체적으로 침해에 들어온 나의 생활에 침해에 들어오고 공평한 사회여야 한다라는 이 공평 무사의 감각을 해칠 때에 대중들이 어떻게 공분하여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나 재벌은 우리의 생활 세계에서는 너무 멀리 있는 세계니까 880억이 얼마인지 사실 감도 안 오잖아요. 그냥 재벌은 좀 낼만한가 봐. 이권 좀 챙겼겠지. 이 정도 생각을 했다가 내 생활 세계에 있는 이 공정하지 못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입시비리, 병역비리. 왜냐하면 누구나 이 고통이 축적되고 있는 정말 그 어떤 발화지점 같은 건데 이러한 이 특권의 세계가 정말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니. 정말. 근데 사실 무슨 뚜껑을 열었다고 해야 되죠, 이거를? 저것도 이제 이야기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라고 부패한 권력이 기업 혹은 자본의 삥을 뜯었다로 얘기되고 넘어가는 안 되는 문제고요. 사실 실제로 삥을 뜯었다기보다는 얼마 안 되는 몇백억 정도의 조공을 받으면서 뭘 역조공했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금이랑 해가지고 줄줄이 삼성이네 뭐네 걸려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경영권 승계 끝내고 노동계약
약속 받고 예, 정말 막 생각 같아선 정말 다 싹 쓸어버리고 그럼요. 싶은데 예. 될지는 잘 다 모르겠다는. 싹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근처에서 제가 좀 그 본 느낌으로는 네. 어쨌든 처음에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가장 강력한 논리와 언어가 이 미래라이프 단과 대학의 이제 과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여성주의, 여성학을 이제 강하게 가르쳐왔던 이화 대학에서 여성들에게 가르칠 만한 과인가? 그게 이제 뭐 예컨대 이제 뭐 미용의 뷰티 미용학과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웰빙 뭐 이런 거 웰빙, 예, 있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여성성을 이제 상품화하는 이제 이런 식의 과가 과연 이제 적절한가? 이 논리가 사실은 굉장히 강했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초반에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저는 뭐 사실 이제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여성학이 있어서 이화대학에서 여성학과가 있어서 학생들을 너무 이런 방식으로 의식화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뭐 초반부터 너무나 여성주의적으로 우리가 의미화할 수밖에 없는. 저는 학생들이 그거를 뭐 다른 꿍꿍이가 있는데 이 언어를 그냥 빌려오고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정말로 그 논리가 그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제 공평함.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들어왔는데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중들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이기적이고 운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결합을 해서 폭발적인 힘을 낼 때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편 이 친구들이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 단과대학 하나 정도 이제 처리를 했으면 사실 전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왜냐면 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 학기 때 얼마나 바쁘고 정말 뭐 이기적으로 굴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만두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럴 때 이제 총학생회나 이런 그 자기들이 들 대표한다라고 대의하는 이 사람들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직접적인 자신들의 의견 개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은 저는 여성주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제 뭐 문제이거나 역설이거나 이런 게 다 관련이 있을 텐데 아무튼 대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물론 그게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뿌리까지 정말 그 뿌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무나 급진적인 곳까지 도달을 한 그 운동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여성주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확장을 해서 이 운동을 의미화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투쟁이지 않나. 뭐 저도 아직 생각이 다 정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직접 민주주의를 정말 실험하고 그래서 뭐 지도부 없는 투쟁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하나의 정말 새로운 모델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선희재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뭔가 이렇게 사실 지금 시국선언 제일 먼저 한 데도 이대였는데 뭔가 이 이대 투쟁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것 같은 것이 여성 혐오와 좀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사적인 얘기인데 저희 딸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온 게 그 남자친구가 아유 암탉이 울면 그 고전적인 얘기를 그 젊은 친구가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너는 교화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빠이빠이 하고 이제 왔다고 엄마 속상해 막 이러면서 왔는데, 그런 이제 지금 이 여성 혐오하고 이제 이 맞닿아서 이 전국이 박근혜가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여성 대통령의 실패로 얘기되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또 여성 혐오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또 이제 그 박근혜 측에서 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다시 또 이렇게 차용하면서 여성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을 뿐더러 이 정말 여성의 지위를 더 떨어뜨린 대통령이,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은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저께 그 변호사가 뭐라 그랬다 했지. 여성으로서의 사생활도 존중해줘야 된다. 네,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 네.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자로서의 사생활이 있다. 이렇게. 정확한 워딩을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페미니스트가 다 그런 건 아니었.
아니었겠으나 저와 제 주변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은 박근혜 정권 탄생과 함께 엄청난 고통과 딜레마를 안고 맞습니다. 예, 지난 몇 년을 살아왔죠. 네, 정말로. 예, 박정희란다. 거기까지. 예,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상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를 비판하기 위해서 여성 혐오를 휘두르는 어떤 사람들하고도 싸워야 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박근혜라고 하는 여성 대통령이 저는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시점에 여성 혐오라고 하는 문화를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혐오가 정당한 것임과 동시에 진보성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무기가 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정유라 씨도 임신을 했네 안 했네, 뭐 정유라 씨가 박근혜의 딸이네 아니네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여성 혐오적 음모 같은 것들이 특히나 좀 이름 있다라고 하는 남자 기자들. 이 마치 나는 이너서클이고 내가 그러니까 되게 이제 팟캐스트 좋아해가지고 많은 팟캐스트를 듣는데 네임드 기자들이 계속 지금 JTBC에 밀린 게 분한 거예요. 그 태블릿 PC가 JTBC에서 터졌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때까지 최순실을 추적해 왔는데 지금 이걸 내가 밝히기 전에 JTBC가 터뜨려가지고 좀 억울하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밝히기보다 언제 어떻게 터뜨리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하기보다 온갖 종류의 여성 혐오적인 가십들을 흘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신이니 출산이니 그다음에 뭐 그 산부인과 의사와 뭐가 연루된 이제 신났잖아요. 비타민 주사까지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건 저희 다 털려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안 나왔잖아요. 아직. 하나 세월호 7시간. 세월호. 그러니까 실제 나와야 되는 게 그 세월호 그쵸. 7시간인 거죠. 음. 길라임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여성 혐오 정국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게 되고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성 대통령의 실패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자라서 뭐 외모 갖고 매몰되어 있고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서 뭐 이런 식의 여성 대통령의 실패라기보다는 실제로는 박근혜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텅 빈 정치인, 지금 더 이상 정말로 알맹이가 없다는 게 드러나는데 이렇게 텅 빈 정치인이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명백하게 박정희의 딸이라고 하는 그녀의 젠더 때문인 거고, 아들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 생각해요.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를 넘어서야 되는 정치인이지. 미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잘랐겠죠. 근데 박근혜는 딸이기 때문에 텅 빈 위협적이지 기표였고 않았던. 이제 그 아버지의 가치를 가져감과 동시에 그 박정희 어떻게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 블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오래된 기득권 테이블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테이블은 명백하게 남성들의 테이블일 거고 그 테이블이 내세운 꼭두각시였던 거죠. 근데 이때 꼭두각시라고 얘기하는 건 박근혜라고 하는 정치인에게 아무 주체성이 없고 그녀는 그냥 바보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욕망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고 저는 여러 가지 비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만의 비전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근데 그 비전이 그 남성 테이블하고 어떻게 만났느냐가 핵심이었겠죠. 그래서 꼭두각시로 세워서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이 박근혜 측근 비리가 너무 이제 심하게 터져 나오니까 제가 보기엔 이 남성연대 테이블에서 박근혜를 그러니까 머리 자르고 간다 혹은 꼬리 자르고 간다라고 결정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때까지 그 남성 대통령들이 끊임없이 엄청난 비리와 측근 비리 말도 안 되게 많았는데 그런 비리들이 터졌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남성 정치인들이 이 남성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대신 감옥 가고요. 절대로 입 안 열고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때도.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건 콩고물이 있기 때문이었을 텐데 너무 지금 주변에서 보면 다 같이 그러니까 안종범부터 시작해서 다 대통령이 시켰어로 지금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한테도 빠르게 시인하라 라고 지금
그 대응 매뉴얼 준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움직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남성연대에서 이 박근혜를 이제 어떻게 쉽게 버리는가의 문제랑 전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여성 대통령의 실패이기도 하면서 한국 사회가 기대고 있는 남성 정치의 실패인 거죠. 몇 조 정도는 해먹도록 내버려 두되 그걸 내버려 두면서 자기네들이 분명 엄청난 것들을 챙겼을 텐데 그래서 이 테이블을 어떻게 깰 것인가가 되게 큰 문제이고 그 테이블엔 분명히 이제 삼성 같은 애들 다 앉아 있을 거고요. 너무 다 아시는 얘기를 흥분했는데요.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다 알고 있을 텐데 너무 늦게 터지면 정권을 내줘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빨리 털고 새 판을 짜야 돼서 살살살살 흘리다가 이제 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 박근혜 최순실 뭐 이렇게 해서 좀 판정리하고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로 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 저항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지금 거세게 100만 갖고도 안 내려와 그럼 200만 모이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그 공분이죠 정말 이게 그리고 이제 거의 그 시민 혁명적인 수준으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점에서 이 복잡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대통령의 실패다. 그러니까 여성이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라고 하면서 여성 혐오랑 연결짓지 말자라고 하는데 우리 손희정 선생님께서는 어떤 측면으로는 그 텅 빈 기호 같은 박근혜여서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쉽게 버림받는 거 아니냐 남성연대에 의해서 또 그 속에서도 작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편 정치의 관점으로 보되 그 보편이라는 것 자체가 성별을 안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지점인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이 이해 못할 것 같아. 자꾸 그러니까 뭐야 흑이야 백이야 이러는데.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여성 혐오 정국과 대적하기 위해선 전략적으로는 여성 대통령 아니고 대통령의 실패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사실 분석은 이제 깊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전선이 그전 같으면은 맨날 우리가 썼던 용어가 총단결로 이 국민의 이 다양함을 다 상쇄하고 총단결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전선을 하나로 모아야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아닌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이제 그거에 다 수용하잖아요. 맞다.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다라는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가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2대 사태가 이제 흘러간 방향하고 저는 봤을 때 정말 2대 사태가 또 지금의 사태의 미래였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은 또 아까 얘기한 폭넓은 여성주의의 이제 적용 확대라고 하는 점에서 이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제에 대한 그러니까 대표를 누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쉽게 내주지 않는 뿌리 깊은. 왜냐하면 여성들의 의지는 대표되지 않거든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물론 민중들의 뜻이 대의되지 않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이제 어떤 차별의 축에 이제 중심에 있는 경우는 대의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박근혜는 여성의 무엇을 대변하고 있었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 뭐 젠더, 성별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아주 단일한 이제 억압의 이제 전선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 곳곳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중요한 정말 뭐 일종의 뭐 분석 틀 같은 그런 게 되는 거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여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보면 저는 그 당시에 그게 관심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근데 이제 그게 한국적인 이제 그 여성 젠더의 정치가 거기 작동한 게 이정희가 이제 너무나 똑똑한 요즘 며느리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굉장히 시어머니적 포지션을 가진. 근데 이게 젠더 불만이라고 하는 걸 전치시킨 어떤 대표였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젠더적인 그 여성으로 억압받고 이런 것들을 다른 식으로 이제 해소할 수 있게 이정희. 해주는. 그러니까 박근혜가. 박근혜가 그 나이 자기를 이제 시어머니 포지션에 나이 든 어떤 늙은 여성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받는 억압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박근혜의 형상이 뭔가 그것을 해소해주는 음. 형상으로 그 당시에 등장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분석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이건 사석에서 같이 이제 뭐 몇 명의 이제 사례들을 들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이게 했었던 그러니까 적이 있었죠. 아까 제가 예. 갈수록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의 실패로 봐야 된다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텅 빈 기표이기 때문에 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여성들의 욕망을 반영해서 대통령이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김신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든 여성들의 그런 욕망도 있고 자기가 겪었던 이 불만 같은 걸 박정희를 해소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한편 우리 박근혜로. 우리 근혜 불쌍해 그쵸. 라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그쵸. 있었던 거고 20대 30대 여성 특히나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지도자의 모델로서 박근혜를 생각했던 부분이 전 분명히 그건 있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김성주 회장이랑 엮이면서 음. 유리천장을 뚫은 여성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 미국보다 선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홍보물을 정말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진짜 준비된. 제가 그날 아침에 봤을 때 졌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예, 네. 예. 비례대표를 이제 과학기술자 여성 뭐 이제 굉장히 사실은 페미니즘의 어떤 메시지를 알맹이 없이 이렇게 싹 가져간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서는 뭐 또 사실 여성주의의 분석과 성찰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거기에 사실 이게 팟캐계가 완전히 남성판이잖아요.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는 팟캐들이 있는데 거의 다 찾아 듣거든요. 거의 이프에서 만든 팟캐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성 정치인 편이었던 거예요. 녹음하셨는데 다 안 올라오고 한 30분 정도만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치 하시는 연구작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강남의 여성들이 그렇게 박근혜를 지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새누리당이니 이런 식의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에 맞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강남의 여성 그분이 분석하신 거는 강남의 여성들은 사실 계층적으로 누릴 걸 다 누리고 있는 여성들인데 딱 하나 못 누리는 게 젠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권력인 거. 네. 근데 그게 박근혜가 이제 여성으로서 대통령이 되어 남성들에게 호령하는 걸 너무 보고 싶었다라고 얘기한 정말.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참 그 세대별로 여러 여성들의 욕망이 투영된 네, 그런 거죠 사실. 네. 하지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여기서 여성들에게 정당하게 권력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여성이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여성주의는 여전히 가장 유효한 우리의 시각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선거 때만 되면 너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저희 지혜처장님 부모님도 새누리당 지지자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을 보시면서 또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시거든요. 이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얼마 전 교회 설교에서 이제 교회도 이 뭐 무슨 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들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목사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광장에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그걸 설교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요 근래 계속 이제 뉴스 나오는 것을 보면서는 박근혜 빨리 내려오지 왜 자꾸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욕심을 부리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전까지는 제가 이 시위 나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다가 이번에는 가서 일찍 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에 가서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니까 이거 진짜 변화죠. 주전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바뀌고 계시고 이제는 뭐 그 뉴스 자체를 보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제 계속 새누리당을 지지하시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바람들을 가져보죠. 아니 이제 또 새누리당은 빨리빨리 꼬리 자르고 쇄신을 하려고 할 텐데 저희 부모님도 요즘에 거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근데 교회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제 막 걸려 나오고 이럴 때 한기총이 되게 빠르게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녀를 괴롭힌 말하자면 악의 무리를 버려야 되고 얘네들은 이단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우파들도 덜려 나와야 된다. 음. 그냥 그 테이블에도 기독교 우파들이 있을 있죠. 거거든요. 당연히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음. 문제까지 싹 만면의 미소가 다 걸어놓자 막 이러면서 네, 저 이제 그 나이 든 여성분들의 솔직한 얘기는 목욕탕에서 참 듣기 좋은데 아, 네. 찜질방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다 이제 그 박근혜 찍으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아까 이제 여성의 욕망에 투영해서 어떤 분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진짜 박근혜만큼은 비리가 없을 줄 알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대가 투영 컸죠. 왜 도대체 왜? 근데 왜 그럴 수가 이쪽 아버지가 한 게 근데 결혼 안 한 여자잖아요. 자녀 없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상. 그렇죠. 박정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환상을 갖고 있으면서 박정희한테 배운 게 뭐 있겠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배웠을 거 아니냐. 그 부분 아직 안 깨졌고요. 조선일보의 세뇌.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이니까 깨끗할 줄 알았다. 근데 제가 저렇게 멍청하게 그러더니 그 다음엔 동정론으로 또 가는 거예요. 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박근혜가 물러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건 인식은 같이 좀 이제 저는 그냥 옆에서 막 이렇게 팔굽혀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듣고 있는데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건 동의하는데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지 이게 우리가 어떤 그 테이블이 있을 거다. 지금 이 판을 짜가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피해자다. 얼마나 돈 안 내고 싶었는데 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구나. 이게 이 권력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냥 전부 다 개인화시키는 예, 개인화시키고 박근혜 불쌍하다 논으로 다시 가는. 그러니까 뭐 더 많은 것들이 진실이 우리 앞에 빨리 더 펼쳐져야 되는 맞습니다. 거겠죠. 네. 네. 어떤 분들은 박근혜 잘못이 아니라 최순실의 잘못이라고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도 또 분리시켜내는 예, 거죠. 너무 짜증나는 게 그래서 가족이 없어가지고 청렴할 줄 알고 뽑았더니 가족이 없어서 외로우셔가지고 못된 친구들 사귀시고 서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페미쇼 3가지 얘기를 다루어 봤는데 손희자 선생님 뭐 이 더 다른 얘기 하실 거는 없으신가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제가 이 박근혜 얘기를 굳이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어저께 길라임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역대로 미국 그 길라임 터진 것과 함께 트럼프 얘기도 같이 좀 해보고 싶어. 박근혜 트럼프 시대를 이제 열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연예인들이랄까 아니면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자기의 이미지로 가지고 오는 대통령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뭐 레이건, 도널드 레이 1980년대 미국의 도널드 레이건과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식의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저는 그 이미지 참조하고 있는 이미지가 예컨대 태양의 후예 송중기일 거라고 상상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여성 지도자의 모델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쩐지 박근혜는 궁극주의의 화신 같고 이런 느낌이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송중기가 아니라 강모연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미지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오늘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준비를 해서 네. 트럼프 한 달, 트럼프 이후 한 달 어떻게 간지 좀 보고 흥미 그래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건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의 하드바디라고 얘기하는 근육질의 람보나 코만도 같은 배우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재미있는 건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자신을 참조하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막말도 기획한다는. 리얼리티 쇼에서 뜨면서 그 You are fired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적 천박함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어서 그 트럼프의 이미지 정치에 이제 박근혜의 이미지 정치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요. 네. 길라임이 어떻게 정치에 영향을 미쳤는가 네. 이런 얘기를 좀 네. 다음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페미쇼 관련해서 제가 지금 그 땡땡땡 성폭력이랑 그리고 그 낙태죄 문제랑 그리고 최근에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여성 혐오적인 문제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더 또 하실 얘기들은 없으신가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한 게 젠더 돋보기랑 다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미지 상품으로서 여성 연예인을 젠더 돋보기에서 얘기할 텐데 네네. 연예계 내 성폭력 문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여성의 몸에 행해지는 폭력의 문제, 예, 거기에 여성 혐오적인 문화까지. 그렇죠. 네. 예. 소름. 블라임 강모연 또 트럼프까지 나왔어요. 네. 이거는 뭐 네. 예. 그러면 저희는 페미슈 여기에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젠더 돋보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잠깐 좀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